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LH 본사와 또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북시흥 농협 등 모두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대책을 내놓겠다며 2사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69명 늘어나면서 다시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접종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난달도 취업자가 47만 명 이상 줄어 12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와 공공 일자리 등이 늘면서 1월과 비교해서는 취업자 감소폭이 절반으로 줄어 앞으로 고용지표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야권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는 오늘 저녁 여권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 수사팀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증인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은 다시 고조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LH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이 43억 원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북시흥 농협 본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 현직 직원들 사이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다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LH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 농협 본점과 지점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수사 대상자 거주지 한 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 수사관 33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어떤 부분을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경찰은 국토부에서 LH 전 현직 직원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등 정보가 전 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전달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LH 본사에서 전직 직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만큼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선 추가 입건된 전직 직원 2명 가운데 1명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북시흥 농협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앞서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LH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은 광명 시흥 일대 땅 100억 원어치를 매입하며 5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3억 원을 북시흥 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경찰은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 농협이 투기 자금줄 역할을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일 불거지는 LH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정부가 철저한 투기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선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투기 방지 대책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 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투기 근절과 LH 혁신에 대한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방안에는 투기 예방, 적발, 처벌, 환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LH 사태와 관련해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은 물론 투기 환수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수사와는 별개로 일부에서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공급 대책 관련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대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대책 없이 계획이 지연되고 취소되면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질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천 호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 3만 호, 내년 3만 2천 호 등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300명대를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감염 확산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럽의 접종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혈전 생성과 관련한 보고가 있어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좀 불안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300명대 머물던 코로나19 신규 환자 다시 400명대로 올라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9명입니다. 전날보다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452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17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경기도가 120명, 서울이 120명, 경기도 182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가 323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선 경남이 45명, 전북 21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8명이 더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접종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접종을 진행한다. 자,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유럽 여러 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요. 처음 계획대로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백신의 접종을 중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전 국회에서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숨진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사망 사례 가운데 한 건 정도의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면서 오후에 취재기자 정례 설명 시간에 관련 내용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시 현재 하루 백신 접종자는 18,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접종자는 62만 명을 이제 훌쩍 넘었고요. 이상 반응 신고 역시 하루 새 252건이 접수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건요. 이들이 일부 직장과 학교에서 코로나에 감염됐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입니다. 먼저 정부는 회사 복귀 때 PCR 음성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택근무나 연차 사용 때 불이익을 주는 걸 금지하고요. 복귀 뒤에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상단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직장과 학교에서 위에서 말한 차별 대우가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완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MBC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소속 기자 한 명이 어제 오전 증상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는 13일부터 15일 사이 해당 기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직원을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옥도 방역했습니다. 검사 인원이 늘고 방역 작업이 길어지면서 MBC는 오늘 TV 정오 뉴스를 결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유흥시설이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새벽까지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단속 나온 경찰을 따돌리려고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금요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핍니다. 아래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불이 난 건지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가짜 신고였습니다. 새벽 시간 몰래 영업을 하던 근처 단란주점의 종업원이 경찰 단속을 따돌리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뒷문이나 정문에 경찰들이 와서 문 열으라고 하니까 불났다 이래가지고 그게 고통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꼼수는 통하지 않았고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30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과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 대담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겁니다. 아침에 나오고 나는 못하고 일하는 애들 요새는 못 보는데 지난해 클럽발 집단 감염이 휩쓸고 간 이태원에서 일부 업소의 불법 영업이 알려지자 다른 상인들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죽어가고 큰일 날 때는 계단 던지고 막 그랬다. 근데 이런 애들 때문에 또 터지면 여기가 또 사고를 또 죽는다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허위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종업원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차원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제한을 검토했다가 발표를 미뤘습니다. LH 사태 등 악재를 맞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은 단일화 실무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모레 단일 후보를 뽑겠다는 계획이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궐선거 관련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서울시 재난지원금 공약을 만지작거렸던 박영선 후보 결국 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애초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차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사안을 후보가 직접 제안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기자회견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박영선 후보의 짧은 입장만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통계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또 다른 캠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울시 보편지원금 공약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가 미뤄진 걸 두고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카드를 우선 보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LH발 민심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급히 보편 지원을 꺼냈다가 지난 총선 때처럼 매표용 현금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보편 지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의제인 만큼 친문 등 당내 세력의 눈치가 보였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사이 여권 단일화 결과가 무난하게 나온다면 이후 박 후보는 지지율 회복 전략을 더욱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 상황이 순탄치 않은 건 야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애초 계획했던 단일화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해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여론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 선정을 놓고 지금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작 여론조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여론조사 문항이 후보 적합도를 묻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경쟁력을 따지는 게 주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제안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 문항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단일화 방식이라는 비판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반박까지 나오면서 감정 싸움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단일화 실무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오늘까지 양측이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 모레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선거전도 여야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오늘 오전 박형준 후보를 향해서 총공세를 펼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히 부산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 후보가 교묘한 사익 추구와 거짓말을 일삼는 MB 아바타의 시장 출마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박 후보와 딸 부부가 20억 원이 넘는 LCT 아파트 2채를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아 4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가 떳떳하다면 본인과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공개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힌 점을 들면서 박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는 보유한 LCT가 현재 살고 있는 한 채뿐이고 구입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비리도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는데요. 평생 살 생각으로 아내가 번 돈으로 10억 원의 융자를 끼고 정상적으로 구입했고 딸이 보유한 LCT 특혜 분양 의혹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로 분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연히 친부의 직계가족으로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도록 압박했다는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명숙 위증 사건 감찰 기록 다 검토를 하셨는지요? 예, 어제 다 봤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세히 살펴봤고 오랜 동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사지휘권 발동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19 고용 한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4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다만 감소폭은 지난 1월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고 또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오인석입니다. 네, 통계청 발표 내용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하지만 98만 2천 명이 감소한 1월과 비교하면 2월에는 감소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공공 일자리 공백도 메워지면서 취업자 감소 폭이 전월보다 작아졌습니다. 2월에도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가 계속됐지만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1월에 비해 이들 업종의 취업자 감소 폭이 줄었습니다. 또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등은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에서 21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업자는 135만 3천 명으로 20만 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4.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는 2월 고용 동향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방역 여건 개선으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빠르게 회복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개시와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 개선세 지속,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을 감안하면 3월에도 고용 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업무 도중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0대 택배기사가 끝내 숨졌습니다. 택배 노조는 오랜 시간 노동에 시달린 탓이라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업체들이 빨리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기사 51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건 밤 11시 20분쯤입니다. 김 씨의 화물차가 계속 서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차 안에서 구토한 채 쓰러진 김 씨를 찾은 겁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돼 수술이 어려웠습니다. 택배를 시작한 지 15년 된 베테랑 김 씨는 1년 전 로젠 택배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경북 김천의 2개 면을 혼자 담당했고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송구역의 면적만 따지면 152제곱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구역을 담당해왔던 것입니다. 한 달 수입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신 명백한 과로사입니다. 로젠 택배 측은 김 씨의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이 35개라며 과로사일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로젠 택배가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하차 작업과 비용까지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택배 노동자들이 많다며 업체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식약처와 제약사 사이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 문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복제약을 불법 제조한 업체 측이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지방식약청 관계자와 함께 은폐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의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감사가 있기 불과 6일 전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복제약 불법 제조 혐의가 적발된 비보존 제약. 회사 측은 자신들이 먼저 경인 지방식약청에 자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경인청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자진 회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사흘간 감사를 진행한 식약처는 정작 불법 제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걸. 왜 몰랐을까? YTN이 입수한 회사 측 회의록입니다. 이상한 건 회의 이름에 식약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 명단에도 경인지방식약청 A과장의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 제조 사실을 숨기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당뇨약의 회수 계획서를 금요일 늦게 식약처에 제출하기로 정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후에 내자는 건데 당일 조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문제 삼을 경우를 대비해 상황 설명을 축소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 감사를 엿새 앞둔 지난 3일. 문건 4번 항목을 보니 감사 담당자에게 언급하지 않을 테니 내부 점검을 잘하라는 조언도 눈에 띕니다. 경인지방식약청 직원의 발언으로 추정됩니다. 이 직원과 업체 측이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작전회의를 한 듯한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비보존만의 특혜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행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서 밝혀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 지방청 직원 A씨는 업체 측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고 그런 경우는 자진 회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업체 측은 곤란한 상황이라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싶으시대요.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을 감독하는 식약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미국 외교 국방사령탑이 오늘 오후 우리 측 장관과 각각 회담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내일은 양국 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어서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인데 대북 정책 조율과 한미일 공조 강화, 중국 견제 등 현안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두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엽니다. 또 내일 오전에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앉는 2+2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외교 국방 2+2 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합니다. 2+2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문제를 모두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처음 발표하는 성명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가서명식이 열려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나타낼 계획입니다. 두 장관의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 정부는 비핵화 대화를 이른 시기에 재개하기 위한 대북 정책 조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을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한 미국은 중국에 맞서려면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미 군부 서면 답변이 나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랜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데 걱정스런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북한이 전략무기의 파괴적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ICBM 3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크고 아마도 더 역량이 있는 신형 ICBM을 공개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이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첨단 장거리 전략무기 개발에 대응해 방어 역량 극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in the early stages of modernization of NORAD and building additional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Arctic. In coordination with the Missile Defense Agency,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and SpaceCom, we're maintaining and improving upon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미국은 북한의 ICBM을 막을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를 개발해 2028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엘래스카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장거리 식별 레이더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이 2018년 일방적으로 발표한 ICBM 실험 유예에 더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가까운 장래에 개량된 ICBM 발사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한인 여성이라는 현지 한인 언론의 보도가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 애틀랜타 근교의 한 마사지샵에서 용의자가 총기를 발사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총상을 입은 데 이어 애틀랜타 시내의 또 다른 마사지샵 2곳에서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아시아계 여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 현지 한인 언론인 애틀랜타 K는 이 마사지샵에서 희생된 사망자 가운데 4명이 부근에 사는 한인 여성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180명을 넘겼습니다. 군부는 내전 가능성을 경고한 미얀마 민주인사를 반역죄로 재판에 넘기고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곤 시내 다리를 중심으로 시위대와 군경 무장 병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며 군경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쌓아 만든 바리케이드는 시커먼 연기를 내며 불타오릅니다. 군경의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희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지금까지 최소 180여 명이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49명이고 추가 사망 보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disturbed that the crackdown continues to intensify, and we again call on the military to stop killing and detaining protesters. 슬픔 속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지만 시민들의 힘겨운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ကြာဆုံးသွားတဲ့အသက်တွေကိုအလကားမဖြစ်အောင်ပဲမိဘပြည်သူတွေအနေနဲ့ကလည်းအားလုံးဝိုင်းဝန်းစူးစမ်းကြဖို့ကျွန်တော်တို့ចောင်းသားတွေအားလုံးကလည်းစူးစမ်းကြဖို့အဲ့ဒါပဲအရေးကြီးတယ်လို့ကျွန်တော်မြင်ပါတယ်. 하지만 군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내정 가능성을 경고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4.4 유엔 특사를 반역죄로 즉시 기소했습니다. 또 시위대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미국 투자자 조지 소로스 재단 관계자를 구금하는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과 연료 가격까지 폭등해 미얀마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징계로 대표팀 활동이 불확실해지자 중국 국가대표팀 합류를 고민해왔다던 쇼트트랙의 임효준 선수, 알고 보니 지난해 6월 일찌감치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 측은 지난 6일 다시 빙판에 설 방법만 고민했다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효준은 무려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날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관보는 1996년생 임효준이 2020년 6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다 완료하고 상실 신고만 3월 초에 한 걸로. 시기상으로 보면 후배 바지를 내린 강제추행 사건이 터진 지 1년 만이자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입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국적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임효준은 이달 초 출국하려다 한 차례 거부된 일도 있습니다.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아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서에 가가지고 체류 자격 부여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임효준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출국했으며 중국 현지 방역 지침에 따라 3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며 임효준이 여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빙상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임효준이 귀화 후 3년간 중국 대표로 뛰지 못하는 이른바 3년 룰을 알고 있으며 중국 빙상연맹이 아닌 중국 후베이성 소속 플레인 코치로 계약했다고 귀뜸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과 모레 4.7 재보선 후보 등록
이고요. 여야 모두 막판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늘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고 어제 TV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양측은 이 시각 현재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막판 단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히려 팬 기자분들은 별로 안 보인다 그죠? 방송을 보고서. 예, 그런가 보다. 예, 이런 일이. 여기는 주로 바라봐야 될 TV가 정해진 건가요?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어떤 조직적인 문제나 돈 문제나 유세 문제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으로 불려서 보정을 해주겠다. 그 뜻이니까. 긴급 제안을 좀 드리면 2분 51초 남으셨고 저는 이제 7분 이상 남아서요. 질문을 드리면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남은 시간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제 시간 좀 드릴까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이거를 제외해서 서로 협의할 때 패널은 안 쓰기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김진애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측에 비해 조금 지지율이 낮게. 네, 선거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다시 만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자면 이번에 LH 사건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감을 일으키면 저희가 잠재우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저로서의 단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단일화 시한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여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여권 단일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애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되면은 안전하게 지는 선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두 분 지금 모습을 보실 때 좀 화기애애 보이는데 뭐 이변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는 예. 발표가 되고요. 너무나 순조롭기 때문에 오히려 순조롭지 않은 야당에 비해서 주목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흥행 면에서는 네.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예. 이제 토론을 보면 저는 이게 서울과 서울 시민은 없는, 다시 말해서 찐빵에 안고가 없는 이게 단일화만을 위한 그야말로 이게 힘겨루기 같은 그러한 어떤 공학적 토론이었는데 비해서 저희 당 후보들이 토론은 비교적 좀 차분하면서도 정책에 또 서울 시민들의 미래에 관한 그런 토론이 주를 좀 이루었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고 싶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그 LH 사태 때문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조금 그 지지율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민 대상으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 오전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으로는 오늘 발표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이 얘기는 좀 보류로 지금 다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는 통계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이미 당에서 정리가 된 문제이죠. 우선 아주 깊고 두텁게 피해를 본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들에게 그런 어떤 임대료 지원 등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의 어떤 진정 상황을 보아가면서 어떤 경기를 진작하는 그런 어떤 경기 진작 촉진용의 어떤 재난지원금, 그건 전 국민이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순서와 이런 걸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아마 뭐 그렇게 오늘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뜻은 예. 혹시 전 시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서 이게 득표에 좀 영향을 보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뭐 야당도 말씀하실 거고 질문의 뜻이 이제 그러실 질문의 텐데. 뜻은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이제 혼선이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쭤본 거고요. 네.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재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이제 그런 원칙들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 후보가 그렇게 그런 순서를 바꾼다거나 큰 정책의 방향을 바꿀 능력은 없는 것이죠. 예. 아마 어떤 그 착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측은 오히려 이게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다. 저희 이제 취재 기자는 그런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가 급했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다음에 바로 또 LH 사건이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 공분들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전 정부부터 있었니 어쩌니 얘기하지만 이 정부가 청산하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의 하에서 벌어진 적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박영수 후보는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써야 되는데 써도 지금 뭐 이렇게 약효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조차도 중앙정부에서조차도 선별 지원금으로 하기로 그래서 선별적으로 두텁게 하기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수장이 선거의 공약으로 보편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겠다. 이거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임대료 등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임대료를 30% 감면해 주면 거기에 대한 15%를 시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한 발 뺀 건데 아마 이제 급하니까 이것저것 막 지금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3주 남았기 때문에 여론 변화가 저희도 추이를 보면은 뭐 일주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단일화 이후에 박영선 후보도 뭔가 지지율 회복시킬 만한 대책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임 시장의 박수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신을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민주당 의원들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피해자께서는 이 박영선 후보의 선거 출마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이시고 또 그런 취지의 주장에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도 당에선 여러 차례 그렇게 사과를 또 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 피해자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더 낮은 자세로 주의하면서 그런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가 이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환기가 된 건데 분명한 거는 이제 2차 가해는 더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2차 가해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특히 여성의 날 맞이해서 사과도 하는데 벌어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권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 특히 이제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기로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비극의 탄생이라고 그래서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박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쭉 한 50명을 인터뷰를 해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 지금 단일화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김진애 후보는 계속 또 박 시장의 업적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로는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사람들의 실제 속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무려 5,000명 넘게 이 악플을 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피해자가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그 피해자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야권 단일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TV 토론이 있었는데 각기 다른 스타일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희 PD는 복학생 대 모범생 이렇게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는 복학생과 모범생이라고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복학생이고 오세훈 후보가 모범생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네요. 예. 저는 어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재밌게 보셨겠다. 또 실제로 국민의힘의 야권의 단일화가 관심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중간중간 멘트가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 어떤 공격하는 지점은 본선에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세훈 후보가 올라간다면 우리 민주당이 공격할 지점들을 잘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 이런 느낌을 가졌고 또 그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 또 역시 또 노련하게도 잘 피해가는 모습들도 이게 보였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너무 이제 그러한 서로 공방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에 대한 진작 내용은 좀 부족한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평도 좀 들어보죠. 일단 우리 YTN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지상파 종편 9개 채널에서 생중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얼마만큼 국민적 서울 시민의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토론 내용에 관계없이 엄청나게 성공한 토론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복학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보궐선거고 당선되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장 후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장이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무리 없이 풀어갈 수 있다. 이러는 정말 준비된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선망한 것이 아닌가. 그 동안에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뭐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핸디캡들 같은 걸 봤을 때는 뭐 선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분 다 무난하게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범야권 후보 단일화 관심도 그렇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워낙 접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저희를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포함해서 뭐 TV 생중계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한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단일화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합의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 8시 반에 다시 협상이 시작됐다는 얘기 듣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확인해 봤더니만 타결이 안 되는데 원래 오늘부터 여론조사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박영선과 오세훈, 박영선과 안철수 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나 이 문과를 넣자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보통 우리가 전화 여론조사를 할 때 주로 이제 이러한 핸드폰뿐만 아니라 유선 전화도 일부 합산하거든요. 그 문제를 하나 좀 제기한 게 있고 지금 쟁점이 안 됩니다만 시간에 몰리면 예를 들면 지금 오늘 6시 전까지는 타결을 봐야 6시부터 조사를 하면 간신히 내일 마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연령별로 샘플 수를 못 맞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타결이 굉장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지금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단에 의한 지금 타결은 좀처럼 쉽지 않은 양상으로 가고 있고 아마 6시 전에 후보들이 만나가지고 결단하는 경우가 벌어지면 아마 내일 그 후보 등록하는 게 그러니까 3월 19일 전까지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까지 아마 그런 결단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일단 후보 등록 전에 합의 보겠다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시한이라는 게 이제 그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시점이 3월 29일 날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 단일화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도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사전투표가 되는 4월 2일 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사실은 야권이 힘을 합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봐서는 저녁 6시 전에라도 양쪽의 후보가 모여서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좀 손상을 받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한데요. 지금 워낙 접전이다 보니까 이 문항 하나 가지고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실무단 협상이 안 되면 두 후보 간에 직접 담판을 해서라도 오늘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민주당보다는 제 개인적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수차례 방송에서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안 된다. 안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3자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지금 정태근 의원님께서 솔직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후보가 LH 투기 의혹 등 부정적인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사실 여당이 지금 회초리를 맡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진 지지율이 위로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쓰러져 가지고 옆으로 상대방 서로를 향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후보들끼리 만나서 결단에 의한 단일화 이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상황은요, 사실은 야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 상황까지 와가지고 어제 그렇게 9개 채널이 중계를 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관심을 끌었는데 이 상황에서 문구 조정이 안 돼가지고 단일화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후보의 성패를 떠나가지고 도대체 당신들 야권 문재인 정부를 혼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라고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갈 투표장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양쪽 후보 사무실이나 선거 사무실에 지금 계란을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좀 곡절은 겪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도 후보 간에라도 결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찌 됐든 후보 단일화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짧게요. 짧게 할게요.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물리적 단일화는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화학적 단일화는 어렵겠다라고까지 전망을 해봅니다. 어제 두 후보는 누가 돼도 선대본부장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녁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어제 TV 토론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 그리 달갑진 않아 보이는데요. 박영선 민주당 후보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저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 선거 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야권 구성원 전체를 통합의 용광로에 한데 모아 녹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처음에 우리 당에 들어와가지고서 후보 경쟁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원샷으로다가 후보가 될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의 기호로부터는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10년 동안 매번 파트너가 바뀌어요. 그리고 매번 합당하고 매번 탈당하고 저는 과연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우리 서울 시민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 콩밭에 있는 분들이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 10년째 파트너만 바꾼다. 마음이 콩밭에 갔다. 한숨 소리까지 듣고 왔는데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어제 그 TV 토론회 전에 합당 카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한마디로 백기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기투항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네.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혼자 이제 독자적으로 예. 높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좀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합당을 요청하는 듯한 이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마음이 더 급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또 비상대책위원장은 탁 또 이렇게 한번 힘을 좀 주시는 멘트를 금방 봤잖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급해 보이는 양상인 건 틀림없고 그런 마음이 저렇게 내가 합당하겠다라고 지금 뒤늦게 이야기하는 거의 백기투항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기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오세훈 후보가 합당은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 그럼 진정성 있다면 지금 입당을 해라. 그럼 내가 여론조사 문까지 다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합당과 입당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려면 국민의당을 탈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지금 이제 항상 그 큰 선거에서 예. 급하게 두는 수는 좌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조금 전에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나를 지지해 달라는 개념으로 예. 지금 이제 합당 카드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오세훈 후보가 돼야 된다고 총력 결집된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당층이나 중도층들까지를 다 결집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모습들을 내가 계속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네. 아마 굳이 했으면 만약에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내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범시민대책위원, 선거대책위원을 구성하겠다.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사실은 무리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합당 카드를 꺼내니까 오히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진짜 새가 역전되고 있구나. 오세훈 후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예. 마찬가지죠. 이런 모양새를 보인 거여가지고 썩 어저께 안철수 후보의 합당 선언 발표는 그런 카드는 그렇게 적절한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제 목적은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2번, 4번 지지자들을 최대한 합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요. 자, 어쨌든 속내가 뭐든 재보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양당이 좀 합쳐야 된다. 뭔가 통합을 이뤄야 된다는 데는 좀 공감대가 오가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 최근 오가는 발언 앞서도 들어보셨지만 좀 수위가 넘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되는 가정 예. 그런 걸 상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서로 그 감정이 상하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수준의 앙금의 골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 오늘 중으로 물리적 단일화는 될지 모르지만 화학적 단일화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토론도 못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오늘 안철수 후보 대변인이 김종인은 민주당이 보낸 엑스맨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요. 지금 감정의 골을 나중에 혹시 통합이 된다 해도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예.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이것을 맞듭짓는 가장 큰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선거를 끝나면 불러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자당의 후보가 단일 후보 경선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은 당신이 1년 동안 해왔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이제 확고하게 오세훈 후보를 지금 미는 양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격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양쪽에서도 이미 이제 단일화 막바지가 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그 상호 비방전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들 것 같고 아마 이제 오늘 그 단일화에 대한 최종적인 문구 문제들을 매듭짓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지금부터 이후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선대위를 꾸려서 총력 체제로 이기는가 이런 문제로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 단일화 TV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민주당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오세훈 후보, 의혹이 사실일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자, 의혹 제기와 해명 모두 듣고 오시겠습니다.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거기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땅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이 처가집 땅의 10년 전의 수용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뭘 관여를 했거나 밝혀지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이 한 거라고 말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 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재산 신고할 때 내곡동 땅이라는 게 있다는 건 저도 봐서 내곡동에 땅이 있구나 알았겠죠. 근데 그 땅이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쓰셨던데? 모른다는 표현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땅이 거기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축약적인 표현이지요. 그 문구 자체만 가지고 정말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 대왕입니다. 다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MB와 너무 닮아 있다는 여당.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는 말꼬리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여당에서 지금 계속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 내곡동 땅 오세훈 후보가 해명을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좀 논란이 수그러드나 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시점이 맞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해명 이후에 다시 불이 지펴진 모습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3월이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있었고 제가 그때 부시장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도 그 당시 SH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국토해양부가 거기를 국민 임대주택기구요. 나중에 이제 보금자리 지구로 바뀌게 되는데 국민 임대 그 주택 지구로 지정해서 지정이 됐는 줄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 지정이 된 거는 2009년도.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보름자리 주택 지구로 최종적으로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 후보가 착각했다, 잘못 인식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하게 이제 그 잘못 인식한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는 이 땅이 1970년대에 장인께서 사망하시면서 상속받은 땅이고 또 한 가지는 전체 22만 평 중에서 한 1,300평 되는 땅이거든. 한 중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무슨 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당시 시세가 300만 원대가 훨씬 넘는데 270만 원 정도로 이 수용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우리 처가나 처가 특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보직을 걸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천준호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들을 이미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에 상속받은 땅이다. 그리고 난 땅의 위치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주택국장의 전결사항이었다. 나는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오세훈 후보의 해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또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문제 이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자, 해명이 다 된다 하더라도 하나는 궁금한 게 남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국민 임대주택 지구로 지구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걸 기각합니다. 하질 않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그때는 뭐냐면 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6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는 하지 않은 것을 이때는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 그냥 싼 변두리 땅이었을 텐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어쨌든 36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특혜 의혹으로 저희 당에서는 선거이기 때문에 계속 쟁점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뭐 자신 있게 해명은 했습니다만 일부 해소된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또 아직 의혹이 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앞으로 누구로 단일화되든 만약에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은 박영선 후보가 될지 김진애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보 진영 쪽에서 계속 공세가 있을 텐데요. 뭐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전에 10년 전에 네.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자꾸만 이제 이명박 시장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소환돼서 그러는데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2006년도에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에 이 지역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되는 지구로 추진을 했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사실은 공공에서 땅만 마련하다가 앞으로 우리 공공 분양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공급을 하자라고 하는 정책들로 바뀌면서 소위 이제 이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변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애시당초 여기는 충분히 이것이 공급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해서 새로 뭘 추진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쭉 연결되다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선에 가서도 공격은 하시겠습니다만 크게 뭐 대세에 영향을 못 줄 거라고 보입니다. 대세에 영향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부산으로 가보면요.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여권에서 이제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사찰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기된 거는 부인과 딸이 LCT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 부산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LH 특검과 함께 LCT 특검 도입도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LCT 특검 도입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만큼이나 건설 허가를 위한 정관계 로비와 특혜 분양 역시 발본색원해야 할 부동산 적폐입니다. 저희 부부는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LCT를 샀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최소한의 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작적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가 지금 이 LCT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평생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투기 차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부인과 딸이 사서 그 이후에 오른 가격을 합하면 40억 정도 된다. 그래서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LCT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비리백화점 그 인허가 과정과 그다음에 특혜 분양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특히 이 LCT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이모 씨는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은 하여튼 모든 부분이 전부 다 복마전처럼 썩어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비리의 어떤 결정판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그런 이제 아파트 관련이 두 건이 나온 것이죠. 하나는 본인
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칠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의 또 아파트 소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그 특혜 분양과 연관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연성 있는 그런 의심을 민주당에서는 선거 국면이니까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고, 또 본인은 또 충실하게 답변하면 또 그래서 시민이 이해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박형준 후보와 관계보다도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이 부동산의 종합적인 비리 이런 문제에 사실은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박형준 후보 이제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구입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이 의혹을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민주당에서 LCT까지 지금 특검을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오늘 아침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180석 가지고 계신데 뭐 언제든지 특검 하시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14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입주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의혹이 있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아니라 지금 뭐 그 부산경찰청에서 다시 조사를 하시든지 그건 뭐 마음대로 하셔도 좋은 문제고, 다만 박형준 후보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 본인은 무주택자로 살다가 작년에 10억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끼고 입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주택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 지금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오죽하면 어제 그 자신의 가족사도 다 얘기를 했어요. 이혼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따로 있는 분의 따님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같은 세대도 아니고 직계존비속도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두 채니까 뭐 각각 10억씩 나왔다 얘기를 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작년에 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값 누가 튀게 했어요? 박형준 후보가 튀게 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분명히 그런 그 분리되어 있는 세대, 독립된 세대이고 그런 과거사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한데 묶어가지고 한 가족에서 두 채 가지고 있다. 저는 암만 선거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맞나 싶어요. 이건 정말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박형준 후보가 이제 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사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후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당시 홍보기획관 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거론을 안 하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불법 사찰까지 지금 토론이 끝나는 마당에 얘기를 하기엔 너무 이제 범위가 넓혀지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재보선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후보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모두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검, 전수조사, 국정조사 얘기까지 거의 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특검 지금 정해진 건 없는데요. 하나 이제 오늘도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주도가 돼서 대통령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특검에 넘겨지게 되면 이게 좀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 중대한 국민적 어떤 관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그 수단은 될 수 있으면 아주 국민적인 분노가 크시지만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야당이 주장을 하는데 여당이 지금 주장을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아주 잘 밝혀보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모든 것을 바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는 것이 그러면 이 명운을 건 경찰의 수사 이 부분을 딱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특검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특검까지라도 하자라는 것이고 그 당시까지 경찰 수사는 철저하고 아주 정말 치밀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또 특검으로 넘어가는 또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지금 여야 합의가 돼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전수조사에서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사실 어디서 지뢰밭이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전수조사 이번에는 진행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오늘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거든요. 자, 이 부분도 사실 9년 동안 못 넘었는데 이 두 개 이번에는 될까요? 전수조사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했는데 진짜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투기를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국회의원직 내던져야 됩니다. 사표해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정보를 알았다고 하는데 웬만큼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이름으로 투기했을까요? 뭐 주변에 정보를 흘렸든지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초에 사실은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여권에서 인정하니까 특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도 특검대로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일찍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이런 중대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검찰이 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1기, 2기 신도시 수사 때도요.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직접 수사는 경찰이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조직의 명언을 걷고 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7세기) 초 조선의 문신 박동량이 쓴 기재잡기의 일부입니다. 한 대접에다 생선과 채소를 섞어 혼돈반을 만들어 내놓으니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혼돈반을 먹었다고 이름을 남긴 무관 전임은 이보다도 100여 년 전인 15세기 말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반, 바로 비빔밥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즘 한 드라마의 비빔밥 관련 간접 광고 PPL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TVN의 드라마 빈센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무실에 있는 송중기에게 여주인공이 즉석조리 비빔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비빔밥 지금 이제 보이실 텐데 자세히 보면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뭐 돌솥 비빔밥이라는 한국어와 함께 병기가 돼 있는 건데요. 이 제작사 측이 중국 기업 즈하이거로부터 PPL을 대가로 협찬을 받은 겁니다. 도 넘은 PPL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제품 노출은 총 4회, 이 주인공이 먹는 장면은 2회고 나머지는 단순 브랜드 노출로 해서 3에서 4억 원을 받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콘텐츠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국내보다 글로벌 시장이 중요해진 만큼 해외 기업 PPL을 가릴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중국 기업의 협찬을 받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식품이 우리의 전통 요리 비빔밥이라는 게 논란거리인데요. 자칫 이 드라마를 본 해외 시청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의 자사의 제품 홍보를 노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가장 우려되는 건 중국어로 적힌 일회용 용기에 담긴 그 비빔밥이 자칫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중국 음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PPL 논란은 다른 기업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해당 중국 기업과 합작 논란에 휩싸인 청정원, 급히 입장문을 통해서 중국 현지 김치 원료를 납품하는 것일 뿐 제품 공동 개발 등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문화적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잦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파오차이와 김치인데요. 이 중국의 파오차이는 각종 향신료와 중국 수림 바이주 등을 넣고 끓였다가 식힌 물에다가 이 고추와 양파 같은 채소를 넣어서 절인 음식입니다. 김치와는 분명 별개의 음식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김치를 중국 내에서 한국식 파오차이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PPL로 논란이 된 중국 회사의 김치 돌솥 비빔밥 제품에는 한국식 파오차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항일 시인 윤동주의 국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국 생가에는 버젓이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조선족은 중국에 사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을 의미하는데 이 윤동주 시인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사망했습니다. 윤동주 이꼴 조선족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이 파오차이와 윤동주의 국적 문제, 우리가 독일식 김치와 같은 표현을 쓰듯 이 같은 논란을 단순히 중국 내부에서 좀 더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을 가져온 표현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김치와 한복에 대한 중국 종주국 주장은 극히 일부 네티즌뿐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에 김치가 중국에서 전래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중국 관변 매체는 이것은 항의가 불필요하다면서 옹호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대립을 조장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 종주국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뚜렷한 정리가 중국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수형 행방불명인 333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군사재판을 받아서 수용 생활을 하거나 사형당해 시신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인데요.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재형 기자. 네, 제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재심 재판에서 333명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족들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 보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333명에 대해 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선고 직후 유족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느꼈을 불안감과 억눌렸던 감정들이 섞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유족 대표는 선고 직후 영혼들을 대신해 목례를 한다면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무죄 선고로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더 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승에 있는 피고인들도 이제는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고 정을 나누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 행방불명인들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수용 생활을 하거나 사형돼 시신을 찾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족들이 지난해 2월 333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1년여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심 재판은 20건의 사건으로 나누어 한 사건당 20여 분씩 진행돼 오후 늦게 마무리됐고 이례적으로 언론의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생존 수형인 2명도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어제 무죄를 선고받은 분이 333명. 자, 그런데 4.3 당시 군사 재판으로 수형 생활을 한 희생자 전체를 보면 훨씬 많습니다. 한 2,500여 명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3 당시인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에서 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 2,530명이 군사 재판을 받았는데요. 제주에서 총살되거나 전국 각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병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서 여러 재심 재판에서 확인됐지만 당시 군사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재판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 불법 구금한 뒤 형을 집행해 최소한의 적법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던 게 인정된 건데요. 당시 군사 재판 희생자에 대한 기록은 수형인 명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수형인 명부는 지난 1999년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추미애 의원이 공개해 2,530명의 제주도민 희생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재심 절차도 좀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이 바라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특별법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 재심 절차를,
군사 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 재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 행불인 333명의 경우 재심 신청부터 판결까지 1년 이상 기간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남은 대다수 수형 희생자 재심 절차가 이보다 짧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희생자 지원 문제는 위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69명 추가돼 누적 96,8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5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뺀 전국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 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3차 유행 안정을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 6.8% 늘어 3차 유행 본격화 전인 지난해 11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2.8%, 비수도권 이동량은 11.2%나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지난 1월 초 이후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환자를 다음 주까지 200명대로 줄여야 백신 접종에 차질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PCR,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통해서도 찾아낼 수 없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보건국은 라니옹에 있는 한 병원 환자 8명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PCR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혈청 검사와 호흡기 깊은 곳에서 채취한 표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스테르 연구소에 의뢰해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전파, PCR 검사 무력화,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면역 효과 등에 대해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20여 개국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간호사 2명이 혈관에 피딱지인 혈전이 생겨 이 중 1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 개 나라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안전성 검토 결과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of thromboembolic events overall in the vaccinated people seems not to be higher than that seen in the general population. 유럽의약품청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현재 관련 사례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18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하지만 스웨덴이 접종 중단 대열에 추가로 합류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애초 계획에 따라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혈전이 발생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점을 권고했으며 유럽의약품청 조사에서도 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됐다는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1일까지 유럽 지역에서 예방접종 뒤 혈전 색전증이 500만 명 중 30건이 보고됐는데 이는 일반 인구 대비 환자 수보다 많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 농협 등 5곳도 포함됐습니다. 북시흥 농협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들에게 40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준 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LH 수사와 관련한 서류와 물품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계획이 언제 확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내사하거나 수사하는 사건이 현재 37건에 이르고 대상자는 19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 내사와 수사 대상은 LH 직원과 시도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민간인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찰 신고센터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182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를 포함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과 함께 LH 환골 탈퇴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 예방과 적발, 그리고 처벌과 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LH 개혁과 관련해 인력 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전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LH 전북 지역 본부 직원들뿐 아니라 친인척, 동네 주민들까지 원정 투기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죠. 주민들과 부동산 업자들은 확실한 정보 없이는 이 일대 땅을 살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2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인과 사들인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땅. 1년 뒤 다른 전북본부 직원 B씨도 부인과 함께 1km가량 떨어진 토지를 샀습니다. 특히 직원 B씨의 친인척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원정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곳 모두 노은사동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전주 쪽에서 많이 왔지. 전라도 수위까지 당사로 올까? 전라도 오고 국리도 오고. 이때만 해도 노은사동은 2025년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어지간한 개발은 묶였던 상황. 더구나 노은사동은 지역 특성상 시흥과 바로 맞닿아 있는데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 시세는 더 높습니다. 임야가 많고 이마저도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LH 직원들과 친인척, 주민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미인이 여기 와가지고 전에 연구 없이 온 사람들은 그거는 정보를 가지고 쓴 거고 누군가 확신을 준 거예요. 나중에 개발인데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도 여기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샀겠죠. 몰랐으면 못 사는데 어느 정도 뭐를 아니까 사시는 거지. 저 임야 같은 거 사시겠어요? 특히 원정 투기 시기는 LH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건립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몇 달 뒤엔 한 국회의원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먼저 공개해 물의를 빚었는데 노은사동이 포함돼 일대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친척의 주민들까지 동원한 건 아닌지 의구심은 점점 커지는 상황. 특히 직원 B씨의 육촌형이자 전직 LH 직원으로 근무했던 C씨는 노은사동 땅을 사들이고도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입 경위 등 추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었던 여론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 실무 협상단이 지금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이 여론조사 문구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협상 진행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양측 실무 협상단이 만났는데 이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죠? 오전 중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 협상단이 오늘 아침 다시 만났는데요. 오전 내내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따 오후 3시부터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막바지지만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3시에 전체 협상팀이, 양당 협상팀이 다시 만나서 좀 더 조율하도록. 협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오늘 오전을 결국 넘기게 되면서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던 여론조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협상단도 오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결국 남은 시간은 내일 하루뿐입니다. 단일 후보 등록은 19일 날 6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시간,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이틀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막판까지 협상이 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여론조사 문항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죠. 여론조사 문항에 어떤 질문을 넣을 거냐 논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문제 같은데 0.01%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후보 입장에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논의 구도를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은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한 후보냐를 묻자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서울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는 누구냐, 이걸 묻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질문 같은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항마다 후보 득표율이 꽤 차이가 납니다. 오세훈 후보는 적합도,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에서 확연한 우위인데요. 지금까지 6차례 협상단이 머리를 맞대면서 일단 적합도와 경쟁력을 함께 묻기로 어느 정도 큰 갈래는 탔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로 섞을 건지 세밀한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 안철수 후보 측이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가상 대결 형식의 문구를 들고 나왔고 이거를 관철하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가상 대결은 언론사들도 사용하는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인 여론조사 방식이라며 오세훈 후보가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여론조사 문구에 당명과 정당 기호를 명시할지를 두고도 그동안 대립해 왔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반영해 당명을 적는 데까지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네, 이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 단어 하나로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 예민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또 다른 쟁점, 바로 이 여론조사 대상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론조사 대상을 어떻게 추릴 거냐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무선 전화번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건데 조사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인 만큼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전 연령대에서 많이 쓰는 무선전화 비율을 높게 하되 유선전화번호도 10에서 20% 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무선전화 100%에 안심번호를 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선전화는 보수, 무선은 중도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통설인데요. 무선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이 응답을 할 확률이 크지만 유선전화는 어르신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응답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번 같은 선거 경선에서는 당연히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쓰는 게 맞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전혀 생뚱맞은 걸 들고 나왔다고 반발합니다. 제가 여론조사 기관 몇 곳에 물어봤는데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선거 경선 과정에서는 표본 추출의 정합성 차원에서 선관위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받아 쓰는 게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기관에선 일반적으로 유무선 전화를 섞어서 조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맞다 틀리다보다는 양측이 어떻게 타협을 보느냐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애초 계획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하고 모레 후보 등록 시한까지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상이 늦어진다면 차질은 없겠습니까?
네,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당초 후보끼리 합의했던 여론조사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안에 합의가 된다고 쳐도 실제 여론조사를 돌릴 시간은 내일 하루뿐입니다. 다만 조사 기간이 줄어든 만큼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이미 여론조사 기간 두 곳은 정해진 상태고요. 어느 기간이 선정됐느냐는 보완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선관위 안심번호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미리 신청해놔야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협상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그러면 모레 오후 6시 후보 등록 시한 전에 단일 후보를 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야권의 선거 승리라는 대의를 앞세워 단일화 시한을 정해놓고서도 서로 유불리만 따지다 자칫 협상이 어그러진다면 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차량을 훔쳐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40대 남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주차된 차를 훔쳐서 200km 가까운 속도로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해당 남성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구조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난 신고가 들어온 회색 차량이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96km. 그렇게 한참을 달린 차량 갑자기 나들목 방향으로 빠집니다.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부서졌고 현장엔 기름까지 샜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조수석 유리창을 경찰관이 팔꿈치로 깼습니다. 우연히 고속도로 추격 모습을 본 해양 경찰관들도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차량 진입을 막고 구조 장비를 들고 뜁니다. 그렇게 무사히 구조된 48살 A씨, 타박상 외에 별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예요? 어깨 아프죠? 어깨가 아프죠? 목은 어때요? 목도 아파요? 머리는 어때요? 오히려 창문을 깬 삼척근덕파출소 소속 신모 경위가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수석 이제 유리를 깨고 사람을 빼냈지. 그 유리창 깨고 팔꿈치를 깨고 손을 넣다가 문 그 잠긴 거 열다가 그 새끼손가락 인대하고 두 번째 약지하고 좀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원도 속초 지인을 만난다며 부산에서 주차된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와 마약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다량의 수면제와 감기약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한인 여성이라는 현지 한인 언론의 보도가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 애틀랜타 근교의 한 마사지샵에서 용의자가 총기를 발사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총상을 입은 데 이어 애틀랜타 시내의 또 다른 마사지샵 2곳에서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아시아계 여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 현지 한인 언론인 애틀랜타 K는 희생된 사망자 가운데 4명이 부근에 사는 한인 여성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 현장 이 영상을 토대로 이 21살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세 사건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한 데 대해서 이 지검장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조서를 남기지 않은 데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소환에 1차, 2차, 3차 소환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불응하고 검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주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피의 사실에 대해서 변소하고자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수사처 검사가 처장, 차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장, 차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제출된 의견서, 진술서 등과 같은 내용이라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쓸 거를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오늘 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아침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며 오늘 안에는 수사지휘 여부를 결정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여 사실상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8도까지 오르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 포근한데요. 날씨는 포근하지만 여전히 대기질이 탁해서 호흡기 관리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에는 이틀째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경기 중부권과 울릉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나가실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수원과 안동, 포항 지역에서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준 뒤 이후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로 예년 기온이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절기춘분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면역력과 건강관리에 위험하니까요. 건강관리와 개인 위생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수요일 뉴스 애니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